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생각보다 정이 든다는 것은 정말 복잡한 감정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회장님의 사생활을 대서특필하기 위해 위장 잠입한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반전 요소가 많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와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언론사 기자, 신분증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방 안에는 가짜 이력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속으로 되뇌며 걸어가는 이서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기자, 경력을 포기하고 위장 취업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최대 기업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 이야기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춰서자 이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드러난 비서실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나이 지긋한 비서실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실장은 이서진을 회장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온화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언론에서 보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새로 온 비서인가요? 네, 회장님.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이서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이상하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체가 들켰나 싶어 식은땀이 났죠. 하지만 회장은 곧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첫날부터 이서진은 회장의 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부터 약속 조율까지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은 생각보다 인간적이었거든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끔은 농담도 건넸습니다. 이 비서님, 차 한 잔 같이 할까요? 오후 4시쯤 회장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이서진은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일 힘들지 않나요? 비서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모님은 딸이 기자를 그만두고 비서가 됐다는 걸 아직 모르고 계셨거든요. 가족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세요. 회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가족이시네요. 전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 순간 이서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조사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회장의 외로운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서진은 회장의 일상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직원들과 대화할 때의 따뜻한 표정,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깊은 한숨까지 언론에서 그리던 냉혹한 기업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비서님, 네, 회장님, 내일부터 개인 일정도 함께 관리해 주시겠어요? 김 실장님이 너무 바쁘셔서요. 이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일정이라는 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회장을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회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사생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서진은 회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일정 관리는 물론이고 가끔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일까지 맡게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비서님, 오늘은 일찍 가세요. 주말에 쉬어야죠. 회장이 먼저 퇴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골프 모임이 있으니까 늦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회장이 떠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서실에는 이서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마저 일을 마치고 간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서진은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간 회장실은 어둠 속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어요. 이서진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책상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서류들은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고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책장 뒤편에 있는 작은 서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작은 소파와 차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회장만의 사적인 공간 같았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이서진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맨 아래 서랍 구석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도 오래된 것 같았는데 봉투 표면에는 소중한 추억이라고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이서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필름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서진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이 서양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둘 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여성의 배는 임신한 것처럼 볼록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같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회장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는 예쁜 머리핀을 하고 있었고 회장은 아이를 등에 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편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글씨로 윤희, 미안하다. 언젠가 꼭 찾겠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장의 숨겨진 가족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요. 이걸 보도하면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동시에 자신의 기자 생활도 되살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사진 속 회장의 행복한 표정과 지금의 외로운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미안하다는 메모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 하는 거지, 나는? 이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분명 이런 순간을 위해 이곳에 온 건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회장의 마음도 느껴졌고요. 결국 이서진은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훔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오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서진은 깜짝 놀라 재빨리 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뭔가를 깜빡하고 다시 온 건 아닐까요? 다행히 발걸음은 다른 쪽으로 향했고 이서진은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서진은 계속해서 사진을 떠올렸어요.
특히 아이의 머리핀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이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진 속 아이가 나타나 자신을 바라봤거든요. 그 아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슬픈 표정만이 기억에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이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볼 때마다 주말에 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회장이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비서님,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회장의 제안에 이서진은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켰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회장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래전에 놓친 것이 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사진 속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찾으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가끔 꿈에서 그 아이를 봐요.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 고민이었어요. 그날 오후 후배 기자 한민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배,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아, 민수야.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선배가 말한 그 특종 말이에요. 진전이 있나요? 편집장님이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이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민수는 자신이 대기업 회장 스캔들을 추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선배, 혹시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터뜨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미 몇 군데서 냄새를 맡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원하던 정보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걸 세상에 공개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이서진은 회장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너도 좋아했을 텐데. 이제 많이 컸을까?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말들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서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사진 속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서재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깜짝 놀라며 사진을 재빨리 감췄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회장은 잠시 이서진을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 이서진은 또다시 한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 해요. 편집장님이 다른 건으로 지면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선배, 혹시 망설이는 건 아니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장의 외로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회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찍 퇴근한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서진은 불안했어요. 회장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요일 아침, 이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회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 실장에게 물어보니 회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제일 먼저 오시는데 시간이 지나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서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회장의 운전기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서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이서진은 당황했어요. 회장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비서입니다. 그럼 일단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회장의 개인 연락망을 살펴봐도 업무 관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병원에 남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던 회장은 이서진을 발견하고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집에 있는 것 같은데. 회장은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한 후 회장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서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회장을 지켜봤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달리 지금은 그저 외롭고 아픈 할아버지 같아 보였거든요. 밤이 되자 회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이 맑아 보였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네. 혹시 몰라서요. 집에 가세요. 내일 일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곁에 있겠어요. 회장은 이서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아픈데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네요. 회장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도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이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의 외로움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한밤중이 되자 회장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꼬대 같기도 했고 깨어서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회장님? 그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충분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이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한 아버지의 절절한 그리움이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장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이서진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되겠다고요. 적어도 회장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말이에요. 새벽이 되자 한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편집장님이 내일까지라고 하시는데. 민수야, 미안해. 이거는 포기해야겠어. 뭐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데 다른 특종을 찾아보자. 이 이야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한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 혹시 그쪽에서 회유라도 받은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냥 양심상 할 수 없겠어. 양심이요? 선배가 기자 그만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종 때문 아니었나요? 전화 속 한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이서진을 배신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선배가 이 이야기를 묻어버리면 저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민수야, 그런 말하지 마. 죄송하지만 선배, 이건 너무 큰 기회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이서진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한민수가 혼자서라도 이 이야기를 추적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장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게 뻔했어요. 아침이 되자 회장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회장은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회장님, 좀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병원에 있으면 더 답답해져요. 결국 회장은 그날 오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쉬겠다며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서진은 회장의 집까지 따라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비서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어떤 선택 말씀이세요? 옛날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서진은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 사진 속 여성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회장은 이서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과 있으면 희망이 생겨요. 그날 밤 이서진은 한민수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배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몇 가지 정보는 확보했거든요. 이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장을 지키고 싶었지만 한민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날 게 뻔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회장이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서진은 더욱 세심하게 회장을 챙겼습니다. 이 비서님, 잠깐 서재로 와주시겠어요? 점심시간 즈음 회장이 이서진을 불렀어요. 서재로 따라간 이서진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서재를 뒤진 것을 알아챈 건 아닐까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봤던 바로 그 봉투였어요. 사실 당신께 부탁이 있어요. 회장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서진은 놀란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누구신가요? 제 딸이에요. 정확히는 찾지 못한 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 시절 외국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어요. 사랑했지만 당시 집안의 반대와 사업상 이유로 함께할 수 없었어요. 이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가 제 아이를 낳았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모녀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윤이에요. 제가 지어준 이름이죠. 지금쯤 20대 중반이 됐을 텐데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물론이에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회장은 세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예쁜 머리핀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머리핀을 기억해요. 제가 직접 사준 거거든요. 그때 윤희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머리핀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이 비서님,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회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서진은 울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은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혹시 비용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하세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이서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업무를 봤어요. 회장의 부탁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이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늘 꽂고 다니는 머리핀을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는데 엄마가 아빠의 유품이라고 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설마. 이서진은 황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좀 급한 일로 집에 가도 될까?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직접 가서 이야기할게.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서진의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와 마주 앉은 이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 머리핀 말이야. 아빠 유품이라고 했잖아. 응, 왜? 혹시 아빠가 어떻게 구한 건지 알아?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있던 거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하고 있었다고? 응, 너 기억 안 나니?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잖아. 이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연은 듣지 못했거든요. 엄마, 내 원래 이름이 뭐였어? 윤이었어. 예쁜 이름이었는데 내가 서진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바꾼 거야. 이서진. 아니, 윤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를 어디서 만났어? 보육원에서. 내가 5살 때였어. 엄마가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지. 내 친부모에 대해서는 뭘 들었어?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들었어. 하지만 사정이 복잡해서 키울 수 없었다고 하더라. 윤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회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장 옆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엄마, 혹시 내 친아버지 이름을 알아?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집에서 나온 윤희는 한참 동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회장에게 자신이 윤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한민수의 협박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운명의 장난이 너무 크루엘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폭로하려던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다니요. 금요일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내렸거든요. 회장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막상 회장실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20여 년간 찾던 딸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비서님, 일찍 오셨네요. 회장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회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당신과 이야기하고 나니 희망이 생겼거든요. 윤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윤희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윤희를 찾는 일 말인데요. 네, 어떤 진전이 있나요? 사실은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요. 회장은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윤희와 관련된 기록들이 적혀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윤희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회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윤희의 생일, 좋아하는 음식, 말버릇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네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수첩을 넘기던 윤희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한 페이지에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윤희가 그려준 아빠 그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그림, 윤희가 4살 때 그려준 거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죠.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그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따뜻한 품과 함께요. 회장님,
왜요? 무슨 일인가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예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회장님의 스캔들을 찾기 위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제 알게 됐어요. 제가 바로 그만해요.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세요. 회장님,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윤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상처받은 표정이 너무 아팠거든요. 윤희는 비서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직서를 쓰고 있는데 한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회장의 딸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이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지금 회장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선배인 건 아니죠? 설마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민수야, 제발. 맞네요. 선배가 바로 그 딸이구나. 와, 이거 완전 대박 특종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윤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거였어요. 회장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윤희는 급히 회장실로 달려갔어요.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첩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회장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회장을 부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윤희는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지만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윤희는 병실에서 회장을 지켰어요. 회장이 깨어나면 모든 것을 말하기로 다짐했거든요. 저녁 무렵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윤희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셔서요. 이제 그만 가세요.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까. 회장님,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윤희예요. 회장님이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윤희 말이에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를? 이 머리핀 기억하세요? 윤희는 머리에서 핀을 빼서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어릴 때 아빠가 사주신 거라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 이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리핀을 보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윤희인가요? 네, 아빠. 그 순간 20여 년간 쌓였던 벽이 무너졌어요. 회장은 윤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아빠도 많이 힘드셨죠? 부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야, 기자라고 했지? 네. 처음에는 아빠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하지만 윤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민수가 이 이야기를 기사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곧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제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 하지만 아빠에게 피해가 갈 텐데요. 회장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피해? 내 딸을 찾았는데 무슨 피해가 있겠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20여 년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한민수의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윤희의 걱정과 달리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부녀 상봉 이야기로 받아들였거든요. 회장은 공식적으로 윤희가 자신의 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윤희는 기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회장, 아니, 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윤희는 아버지의 곁에서 그가 못다한 꿈들을 함께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7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윤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파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가 깊었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윤희야. 아버지는 케이크의 촛불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무슨 소원 빌어요? 글쎄, 이미 다 이뤄진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의 외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따뜻한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그때 제가 기자라고 했을 때 많이 실망했죠?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 운명이요? 윤희가 기자가 아니었다면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자신이 폭로하려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니요. 아빠, 엄마 이야기는 안 궁금해요? 가끔 생각하지. 하지만 지금은 너만 있으면 충분해. 엄마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윤희야, 이 길에서 너를 처음 업어준 게 기억나?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빠가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매일이 행복해. 벤치에 앉아 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희야, 나중에 내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언젠가 떠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은 영원할 거야.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저도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윤희야,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 볼래? 정말요?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지. 이 모든 걸 너한테 물려줄 거니까.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제안이었거든요. 아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저는 기자였잖아요. 사업은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자였기 때문에 더 좋은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니까. 그날 밤 윤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정말 자신이 그 자리에 적합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사무실이었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윤희 양, 오랜만이에요. 김 실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윤희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사무실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윤희에게 회사의 구조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아버지가 차근차근 알려주니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돈이나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지. 어떤 의미예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아버지의 철학을 들으며 윤희는 감동했어요. 언론에서 그리던 냉혹한 기업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윤희는 회사 업무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기자 시절에 키운 관찰력과 소통 능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윤희야,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함께 들어와 볼래? 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후계자니까. 중요한 파트너사와의 회의였어요. 윤희는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가 어떻게 협상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강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땠어? 아빠가 정말 멋있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는 전쟁이 아니야. 함께 성장하는 거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점점 이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희야, 내년부터는 내가 주도적으로 몇 개 프로젝트를 맡아볼래?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내 딸인데. 아버지의 믿음이 윤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희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고객 관리에서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어요. 윤희 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부하 직원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윤희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회사 창립 기념일에 아버지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윤희가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를 폭로하려던 기자였는데 이제는 그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축하해, 윤희야. 고마워요, 아빠.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거야. 준비됐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윤희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는 서로 경계하고 있었지. 네. 전 아빠의 비밀을 찾으려고 했고, 아빠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계셨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 처음 봤는데도 편안했거든. 저도 그랬어요. 분명 적대적인 마음으로 왔는데 아빠를 보니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운명이거나 둘 다일 거야. 이듬해 봄 윤희는 정식으로 부사장에 취임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감동적인 부녀 상봉 스토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취임식에서 윤희가 소감을 말했어요. 몇 년 전 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리더십을 이어받아 모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윤희가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딸을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윤희가 없었다면 난 외로운 노인으로 살다 갔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윤희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를 폭로하려던 기자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다니.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윤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여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세월이 더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을 때 윤희는 그의 묘소 앞에 어린 시절 사진을 놓았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사진 말이에요. 아빠 약속대로 잘 지킬게요. 아빠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키워나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의 딸로 살 수 있어서.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윤희를 감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윤희가 아버지의 묘소를 떠나 차에 올랐을 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사 비서실장 김 과장으로부터였어요.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 금고에서 발견됐어요. 윤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또 무엇을 남겨두셨을까요? 회사로 돌아간 윤희는 김 과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내 사랑하는 딸 윤희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언제 쓰신 건가요? 작년 겨울쯤으로 보입니다. 회장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에 작성하신 것 같아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몇 장에 걸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내 소중한 윤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해졌거든. 20여 년간 찾아 헤맸던 내 딸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니? 처음 너를 비서로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 낯선 사람인데도 편안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혈육의 정이었구나. 내가 기자라고 고백했을 때 실망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나는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배웠거든. 윤희야, 내가 궁금해했던 엄마 이야기를 해줄게. 내 엄마 이름은 에밀리였어. 프랑스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이었지. 나보다 5살 어렸고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가족들의 반대와 사업상의 압박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지. 지금도 그때의 나 자신이 부끄러워. 에밀리는 너를 낳고 나서 몇 년 더 한국에 있었어. 나를 기다려준 거야. 하지만 나는 계속 망설였고 결국 그녀는 너를 데리고 떠났지. 그 후로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사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거든. 너와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말이야. 윤희야, 내가 나에게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었어. 마지막에라도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너는 혼자가 되겠지만 두렵지 않아. 내가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까. 그리고 너에게는 좋은 양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분들도 계속 소중히 여기렴. 회사 일은 김 실장과 이사진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거든. 그리고 윤희야, 언젠가는 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는 나처럼 망설이지 마. 용기를 내서 사랑을 지켜내렴.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서랍 맨 아래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어보렴.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것이야. 내 사랑하는 딸, 영원히 사랑해.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윤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편지에서 말한 상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개인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맨 아래 깊숙한 곳에 작은 보석함 같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어로 쓰여 있었어요. 윤희는 불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천천히 해석해 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나는 에밀리, 너의 엄마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너와 아빠가 다시 만났다는 뜻이겠지? 너를 보육원에 맡길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아빠는 너무 바쁘셨고 나는 혼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이 목걸이는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내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어. 윤희야, 부디 행복하게 자라길.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충분히 고생하셨을 거야. 사랑해, 내 딸. 엄마가. 윤희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어요. 마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양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목걸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윤희야, 이제 진짜 내 뿌리를 찾았구나. 양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짜 부모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고마워, 딸. 양어머니도 윤희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이제 세 분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받는 복받은 딸이 됐네. 그 말에 윤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윤희는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헤어진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진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희의 경험에서 나온 따뜻한 아이디어였거든요. 또한 한부모 가정과 입양 가정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어요. 윤희는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윤희는 우연히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사회복지사였고 윤희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제가 경험한 일이라 더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공통 관심사가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센터에 한번 오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몇 주 후 윤희는 준호의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찾는 아이, 새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까지. 이 아이들을 보면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요. 정말요? 네. 저도 어릴 때 가족을 그리워했거든요. 윤희는 그날부터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호와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윤희 씨, 당신을 보면 희망이 보여요. 무슨 의미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요. 윤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결혼 발표를 할 때 윤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리고 평생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부모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식 날 윤희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게요. 바람이 불어와 면사포를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희는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목에는 엄마가 남겨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머리에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주신 그 머리핀을 새 것처럼 수리해서 꽂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딸. 양아버지가 윤희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고마운 건 우리야.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재단 앞에서 준호가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했어요. 윤희의 회사와 준호의 센터가 협력해서 많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도왔습니다. 2년 후 윤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은희라고 지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윤희를 보며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됐네.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니까. 윤희는 아기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몇 년이 더 지나 윤희는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웠어요. 하지만 규모의 성장보다는 가치의 성장에 더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윤희는 예전에 자신이 일했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에서 기업인이 되기까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을 찾는 일에서 사랑을 만드는 일로 바뀐 것 같아요. 기자 시절에는 진실을 파헤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연결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비밀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죠.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요. 남편과 딸,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모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윤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오는 일이 됐습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은희가 아빠를 닮아서 장난꾸러기예요. 준호는 여전히 착하고 양부모님도 건강하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아빠가 원하셨던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윤희는 꽃을 새로 갈아주고 묘비를 깨끗이 닦아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윤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희가 제잘제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준호는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런 딸과 사위,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엄마, 내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거죠? 은희가 물어봤어요. 응, 할아버지가 윤희 보고 싶어 하신대. 좋아요. 할아버지가 만든 쿠키가 제일 맛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윤희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아버지께서 찾아주신 이 사랑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다.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양부모님에게서 확인했으며 준호와 은희를 통해 완성하고 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을 잃지 않겠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윤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아버지일 것 같아 손을 흔들어 봤어요. 잘 자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